홍길동전.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허균의 작품입니다.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한글로 썼다는 사실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데요. 홍길동 이전의 소설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는데도 소재와 인물, 배경이 중국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홍길동전의 주요 무대는 우리나라이며 작품을 한글로 적음으로써 한자를 읽지 못하는 서민들을 독자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홍길동전은 신분질서가 엄격하던 조선시대의 서자로 태어난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으로 탐관오리를 벌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결말 때문에 무척 도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회와 지배층을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지배층에 의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전적이고 진정한 영웅이 나오는 홍길동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구독,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시성을 가진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 판서까지 지냈지요. 어느 날 홍판서는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청룡 한 마리가 나타나 수염을 거꾸로 하고 그의 품으로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용꿈을 꾼 걸 보니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홍판서는 기뻐하며 부인 유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홍판서의 말을 무시했어요. 홍판서는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의 지혜가 부족함을 한탄했습니다. 그때 마침 춘섬이 사랑채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춘섬은 올해 18살 된 계집 중이었어요. 홍판서는 춘섬의 아리따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홍판서가 용꿈을 꾼 지 10달 후 춘섬은 아들을 낳았지요. 홍판서는 아들에게 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다만 아이가 유씨에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길동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할 정도로 매우 총명했습니다. 홍판서는 그런 길동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지요. 그렇게 길동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랐습니다. 길동이 어렸을 때 홍판서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길동에게 말했습니다. 길동아, 너는 대감님을 아버지라 불러서도 안 되고 토련님을 형이라 불러서도 안 되느니라. 길동이 첩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홍판서를 대감이라 부르고 부인 유씨에게서 태어난 형을 도련님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길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한스럽게 생각했지요.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 우라가 치밀어 책을 덮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공자맹자를 본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군사를 지휘하는 전쟁하는 방법을 익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길동은 벌떡 일어나 뜰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쓸쓸히 떠 있었지요. 길동은 시름을 떨치기 위해 칼을 들고 검술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 달빛 구경을 나온 홍판서가 길동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근심이 있기에 한밤중에 자지 않고 있느냐? 길동은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지요. 대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는 위도시 다 젖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홍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일부러 크게 꾸짖었지요. 아니, 재상집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어디 너뿐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이리 버릇없이 구는 것이냐. 홍판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길동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한편 홍판서에게는 초란이라는 또 다른 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 춘섬이 아들을 낳은 데다 길동이 홍판서의 사랑까지 받자 초라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길동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무녀를 불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홍인문 밖에 관상 잘 보는 관상녀가 있다 했지? 그 사람을 불러 길동을 모함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겠어. 초라는 즉시 관상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찾아와 홍판서에게 길동의 관상을 거짓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홍판서와 유씨 부인이 안채에 있을 때 우연히 들른 척하며 관상녀가 들어왔지요. 길동의 장래가 궁금했던 홍판서는 관상녀에게 길동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관상녀는 길동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홍판서는 길동을 내보내고 관상녀에게 놀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대감님, 아드님은 왕의 기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판서는 깜짝 놀라 관상녀에게 돈을 주고 이 비밀을 지키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홍판서는 일단 길동을 산으로 보냈습니다. 길동은 이 일이 무척 서러웠습니다. 그럴수록 길동은 더욱더 병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홍판서는 길동이 그런 공부를 하고 익히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요. 재주가 많은 아이인데 이를 어찌할꼬. 만약 엉뚱한 생각이라도 한다면 정말 관상녀의 말대로 큰일이 나게 될 테니
걱정이구나. 홍판서는 길동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인 유씨와 큰아들 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때 초란이 유씨와 형을 살살 달래며 말했습니다. 마님, 대감님께서 병이 나신 것은 모두 길동이 때문입니다. 길동이만 없애면 대감님께서 곧 완쾌하실 것입니다. 유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나라와 대감님 그리고 우리 홍씨 집안을 위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말대로 해보아라. 초라는 기뻐하며 즉시 특제라는 자객을 불러 길동을 없애게 했습니다. 한편 길동은 그날도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일이다. 밤을 싫어하는 까마귀가 밤에 울다니 불길한 징조구나. 길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점을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요. 길동은 즉시 몸을 감추고 동정을 살폈습니다. 새벽이 되자 칼을 든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길동을 죽이러 온 특제였지요. 몸을 감춘 길동이 주문을 외우자 으스스한 바람이 불더니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특제가 서 있는 곳은 깊은 산속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란 특제는 칼을 감추며 피하려고 했지요. 길이 끊어지며 낭떠러지와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특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멀리서 나귀를 탄 소년이 피리를 불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피리 불기를 멈추고 특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죄 없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소년이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우자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더니 모래와 돌멩이가 특제에게 쏟아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특제는 신기한 재주를 부리는 소년이 길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는 칼을 뽑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길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란이와 무녀, 관상녀가 이를 꾸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길동은 가볍게 특제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화가 난 길동은 그 길로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목숨을 빼앗은 후 특제가 죽어있는 방에 집어 넣었지요. 하지만 초라는 홍판서가 아끼는 첩이라 차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길동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기 위해 홍판서의 방으로 갔지요. 아니, 길동이 아니냐? 잠을 자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게야? 길동이 땅에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소인,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저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소인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대감님을 모실 길이 없어 인사를 올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온 길동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큰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길동은 바위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수백 채의 집이 쭉 늘어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 뭐예요. 그곳은 바로 도둑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길동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우리는 모두가 알아주는 영웅이지만 아직 두목을 정하지 못했소. 당신에게 힘과 용기가 있다면 저기 저 바위를 들어보시오. 길동은 도둑이 가리키는 1000근짜리 바위를 가볍게 들고 수십 걸음을 걸었습니다. 도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모아 길동을 칭찬했지요. 아니, 하늘이 두목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둑들은 길동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두목이 된 길동은 날마다 도둑에게 무예를 가르쳤고 그들은 곧 막강한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부두목이 길동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부터 해인사를 털고 싶었지만 지혜가 부족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두목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동은 웃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내가 먼저 해인사에 가서 동정을 살피고 오겠네. 길동은 재상집 아들처럼 꾸미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인으로 꾸민 도둑 몇 명도 길동을 뒤따랐지요. 해인사에 도착한 길동은 주지승을 불렀습니다. 나는 한양에 사는 홍판서의 아들이요. 이절에와 글 공부를 하려 하오. 내일 쌀 20가마를 여기로 보낼 터이니 음식을 차려놓도록 하시오. 그대들과 함께 먹으며 즐기고 싶소. 길동은 소굴로 돌아와 약속대로 쌀 20가마를 해인사에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도둑들에게 앞으로 할 일들을 알려준 후 다시 해인사로 갔습니다. 해인사에서는 이내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길동은 준비해온 모래를 입에 넣고 깨물었습니다. 와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잔치 마을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고 모래를 씹도록 했구나. 용서하지 않겠다. 길동은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중들을 꽁꽁 묶으라고 명령했지요. 곧이어 또 다른 도둑들이 와 절의 곳간에서 재물을 꺼내 갔습니다. 그때 마침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이 이 광경을 보고 즉시 관가에 알렸어요. 하지만 길동의 일행들은 잽싸게 흩어져 산속으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길동의 일행이 무사히 소굴로 돌아오자 도둑들은 길동의 지혜를 칭찬했지요.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두목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후로 길동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각 고을 수령들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재물과 나라의 재물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의 재물만 빼앗을 것이다. 길동의 부하들은 그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함경감사가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빼앗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부하들은 길동의 지휘에 따라 각자 흩어져 이동하여 환경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사가 머무는 관아에 불을 질렀어요. 남문에 불이 나자 함경감사를 비롯하여 군사들과 벼슬아치 백성들이 모두 나와 정신없이 불을 껐지요. 그 틈을 타 길동과 부하들은 창고를 열고 동과 곡식 무기를 털어 북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북문에 이런 방을 붙여 놓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은 내가 가져간다. 함경감사는 기리기리 날뛰며 홍길동을 잡아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함경감사를 혼내주고 돌아온 길동은 부하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해인사와 함경도에서 재물을 훔친 일이 널리 퍼졌을 것이다. 게다가 북문에 내 이름이 쓴 방까지 붙여놓았으니 기를 쓰고 나를 잡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말고 내 재주를 보아라. 길동은 즉시 풀로 인형 7개를 만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인형들이 길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잘들 있었는가? 어디 팔도로 흩어져 일을 좀 해볼까? 똑같이 생긴 8개의 길동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부하들은 누가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팔도로 흩어진 길동들은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들은 비바람을 일으켜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각 고을 수령의 재물과 시골 관리들이 한양으로 보내는 뇌물까지 털어갔습니다. 팔도 각 고을이 떠들썩해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함부로 길을 다니지 못했지요. 이윽고 팔도 여기저기에서 임금에게 상소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상소문을 본 임금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놈이 분명하구나. 당장 군사를 풀어 홍길동이라는 자를 잡아오도록 하라. 임금은 포도대장 이흡에게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신출기몰한 길동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지요. 당장 홍길동이 네 집 자식인지 알아보아라. 이놈이 귀신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네, 홍길동은 이조 판서를 지냈던 홍판서의 서자입니다. 병조자랑 홍인영의 서재이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당장 홍씨 부자를 잡아들이라고 어명을 내렸지요. 임금은 먼저 홍길동의 형인 홍인형을 꾸짖었습니다. 당장 홍길동을 잡아오너라. 홍길동을 잡지 못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홍길동의 형은 쩔쩔매며 아뢰었습니다. 저의 아우가 도둑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말에 중병을 앓고 계십니다. 전하께서
옆에 있는 신의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 병을 고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길동을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임금은 화를 누그러뜨리고는 홍판서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만약 길동을 잡지 못한다면 너와 너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길동을 반드시 잡아들여라. 그리하여 길동의 형, 홍인형은 각 읍에 길동을 달래는 방을 붙였습니다. 길동이는 보아라. 사람이 지켜야 하는 마땅한 도리가 있거늘 어찌 너는 임금과 아비의 뜻을 거역하여 불효를 저지르느냐. 아버지는 너로 인해 병석에 누워 계시고 임금께서는 크게 근심하고 계신다. 내 아우 길동은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나타나 자수하길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귀를 탄 소년이 홍인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길동이었습니다. 아버님과 형님께서 위태로우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저를 묶어 한양으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길동은 죄인을 실는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길동이 잡혔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구경을 했지요. 결국 홍길동은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궁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아니라 여덟인 것이지요. 홍길동은 서로 자기가 진짜 홍길동이라 우겼습니다. 임금은 즉시 홍판서를 불러 진짜 길동을 찾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홍판서는 8명의 길동에게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판서는 말을 마치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8명의 길동은 깜짝 놀라 저마다 약을 꺼내어 홍판서의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홍판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한 목소리로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잡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홍길동은 말을 마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볏짚 인형 7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임금은 홍길동의 뛰어난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여봐라, 홍길동을 다시는 잡아들이지 말아라. 한편 제주도 남쪽에는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름진 땅이 수천 리에 이르며 경치가 좋고 물도 깨끗한 곳이었지요. 길동은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선봉에 서서 율도국으로 향했습니다. 길동이 선봉에 서서 율도국을 치니 당할 자가 없었지요. 겁에 질린 율도국의 왕과 신하들은 나아가 항복을 했습니다. 길동은 그 즉시 성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지요. 그런 다음 신하들의 벼슬을 높여주고 억울한 죄인들은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재물도 나누어 주었지요. 길동이 율도국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나라에는 도둑들이 사라지고 길에는 물건들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세왕을 칭송했지요. 길동은 그 후로도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율도국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속나라 도둑 괴물. 땅속나라 도둑 괴물은 신기한 땅속나라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젊은이의 대결 구도를 역동적이고 신비하게 그려내어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옛 이야기입니다. 땅 위아래를 오가며 펼쳐지는 모험과 공주를 구하기 위해 온갖 시련에 맞서는 젊은이의 용기, 기지를 발휘해 젊은이를 돕는 버들공주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도 아주 먼 옛날 땅속 나라에 아기대왕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았습니다. 아기대왕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곳간은 텅텅 비고 어여쁜 아가씨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대왕이 임금이 사는 대궐에 나타났지 뭐예요. 온갖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임금이 가장 아끼는 버들공주마저 없어져 버렸답니다. 세상에 온 대궐 안이 난리가 났지요. 임금님은 군사를 불러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누가 아기대왕을 물리치고 버들공주를 구해오겠느냐. 버들공주를 구해오는 자는 사위로 삼고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썩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땅속 나라 아기대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벌벌 떠는 판에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말이지요. 임금님은 바싹바싹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젊은이가 버들공주를 구해오겠다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벌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대궐에서 가장 힘센 군사셋을 붙여주며 얼른 떠나도록 했지요. 하지만 땅속나라 아기대왕이 어디 숨었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젊은이가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석 달 열흘, 그러니까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젊은이는 큰 바위 밑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신령이 황소만한 호랑이를 타고 나타나 일러주었습니다. 이 산을 넘고 넘어 또 넘어가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네. 그 깊은 곳에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네. 그 바위 밑에 바로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구멍이야. 잠에서 깬 젊은이는 한달음에 거북이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니 아니나 다를까 뻥 뚫린 구멍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와 군사들은 칡넝쿨로 튼튼한 밧줄을 타고 내려갈 바구니를 만들었지요. 첫째 군사가 내려가다 다리가 후들거려 못 갑니다. 아이고 못 갑니다. 올라오고 둘째 군사가 내려가다가 아이고 간이 오그라들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올라오고
셋째 군사가 내려가다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올라오니 이를 어쩌면 좋나요? 하는 수 없이 젊은이만 칡넝쿨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줄을 흔들면 바구니를 내려주어라. 그렇게 해서 젊은이가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땅속 나라가 어찌나 밝고 드넓은지 젊은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방을 두루두루 살펴보니 개울 건너에 번듯한 기와집이 눈에 띄었지요. 옳지, 저곳이 틀림없다. 젊은이는 기와집 옆에 있는 우물가 살구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 아리따운 아가씨가 우물가로 나와 물을 깃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꽃잎을 훑어 좌르르 아래로 흩뿌렸습니다. 어머나 이상하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웬 꽃잎이람. 아가씨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셔요? 난 임금님의 명을 받고 버들공주를 구하러 온 사람이요. 혹시 버들공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제가 바로 버들공주입니다. 여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셔요. 버들공주는 젊은이를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무쇠심과 큰 칼은 아귀대왕의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여주셔요. 젊은이는 무쇠신을 신고 뒤뚱뒤뚱 겨우 걸었습니다. 큰 칼을 뽑아 휘두르는데 허리가 휘청휘청 거리지 뭐예요. 저런 아기 대왕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잃게 생겼네요. 열흘 뒤면 아기 대왕이 돌아올 거예요. 하루속히 힘을 길러야겠어요. 다음 날 버들공주는 산삼을 달여 만든 약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기 대왕이 마시는 장군수랍니다. 마시면 불끈불끈 힘이 솟을 거예요. 젊은이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벌컥벌컥 장군수를 마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쇠신을 신고 10걸음 걷고 큰 칼을 뽑아 낑낑 휘둘렀지요. 엿새 지나자 무쇠신을 신고 50걸음 걷고 큰 칼을 뽑아 휙휙 휘둘렀지요. 아흘에 지나자 무쇠신 신고 100걸음 걷고 큰 칼 뽑아 쌩쌩 장난감 칼을 휘두르듯 했습니다. 그제야 버들공주 입가에 살포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이제 됐어요. 내일 아기 대왕이 돌아올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실수 없이 잘하도록 하세요. 멀리서 쿵쿵 산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귀 대왕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러자 버들공주가 얼른 대꾸했습니다. 제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제 냄새가 싫으셔요? 얼른 술상을 봐올 테니 드시고 푹 쉬셔요. 버들공주는 좋은 술과 맛난 안주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아기 대왕은 으흐흐 하고 너털웃음을 흘리며 술을 마구 마셔댔습니다. 아기 대왕이 거하게 술이 취하자
버들공주가 살그머니 다가와 앉았습니다. 대왕님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대왕님은 염라대왕도 두렵지 않는 땅속 나라 임금이시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대왕님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분이시지요. 아니란다. 내게도 흠이 한 군데 있느니라. 어머나, 그게 무엇이지요? 내 왼쪽 옆구리에 뻐꾸기 혓바닥만한 비늘이 돋아 있는데 그걸 떼어내면 힘을 못 쓰지. 아귀대왕은 으하하하 웃더니 쿵 하고 쓰러져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버들공주가 제깍 신호를 보냈습니다. 젊은이는 칼을 뽑아 아기대왕 옆구리에 솟아난 비늘을 단숨에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잠들었던 아기대왕이 크앙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지요. 버들공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서요, 지금이에요. 젊은이가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아기대왕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머리통이 떨어져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더니 에구머니 아기대왕의 목에 척 하고 들러붙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기대왕의 머리통이 떨어져 대굴대굴 구르다 또다시 목에 척 들러붙었습니다. 그러자 버들공주가 소리쳤지요. 다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세요. 젊은이가 온 힘을 다해 아기대왕의 목을 덩벙 내리쳤지요. 머리통이 굴러떨어지자 버들공주는 비소곰 비소곰 주문을 외우며 잽싸게 아궁이에 섞어온 재를 아기대왕의 목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머리통은 두 번 다시 목에 붙지 않았습니다. 아귀대왕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얼른 돌아가자며 서둘자 버들공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답니다. 그리고는 꼭꼭 잠긴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 젖혔습니다. 아귀대왕에게 붙잡혀온 아가씨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젊은이는 버들공주와 아가씨들을 데리고 땅속 나라에 내려왔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온갖 금은보화도 챙겨가지고 말이에요. 젊은이가 줄을 흔들자 한참 만에 바구니가 내려왔습니다. 버들공주와 아가씨들은 바구니를 타고 차례차례 땅 위로 올라갔지요. 금은보화도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젊은이가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그때 땅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사들이 바위로 구멍을 막아버린 것이었어요. 군사들은 아가씨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버들공주를 윽박지르며 대궐로 데려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궁궐에는 우리 셋이 당할 자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오. 버들공주가 살아 돌아오자 임금님은 곧바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버들공주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귀대왕을 물리치고
자기를 도와준 젊은이 생각에 애가 탔지요. 한편 땅속 나라에 홀로 남은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숨을 푹 내쉬는데 황소만한 호랑이를 타고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땅속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준 바로 그 산신령 말이에요.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땅속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게야. 젊은이는 냉큼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땅 위로 솟아 올랐지요. 젊은이는 쏜살같이 대궐로 달려갔습니다. 젊은이를 본 새 군사는 상다리를 잡고 벌벌 떨었지요. 버들공주가 이때다 하고 임금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답니다. 저 젊은이가 바로 아기 돼왕을 물리치고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새 군사들은 발이야 손이야 빌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습니다. 임금님이 불호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 못난 것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젊은이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버들공주를 아내로 맞아 아들 셋, 딸 셋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삼천갑자 동방삭. 옛날 어느 마을 어느 부잣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인이 고추 끼운 새끼줄을 들고 나와 대문 위에 달았지요. 너무 관세음보살, 새 생명이 태어났구나. 담밑을 지나던 늙은 스님이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하인이 자랑을 했지요. 참 안 됐군. 그때 늙은 스님이 혼잣말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하인은 집 안으로 달려가 주인 영감께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영감이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스님, 잠깐만 걸음을 멈추십시오. 영감은 저만치가 않은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왜 아이가 태어난 일을 안 됐다고 하셨습니까? 영감은 까닭을 물었지요.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30일밖에 살지 못해. 그러니 참 슬프지. 아이고 스님, 늙은 나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영감은 스님의 옷깃을 잡고 사정사정 하였지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 나도 어쩌지 못하오. 영감은 울며 사정했지요. 아이고, 저 아이가 죽으면 조상님 제사를 누가 지낸단 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스님은 마지못해 어찌어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영감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지요. 아이의 이름을 동방삭이라고 짓고 동방삭이는 하루하루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이구나. 영감은 해가 지자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와 마을 어귀 성황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 셋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왔어요. 어이, 배도 고프고 신발도 간발도 다 떨어졌고 지치고 힘드니 성황당에서 쉬었다 갑시다. 털썩 주저앉은 세 남자에게 영감은 따끈따끈한 밥상을 한 상 떡하니 차려 주었지요. 어서 이 밥과 반찬을 드시구려. 세 남자는 허겁지겁 밥과 반찬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그리고 밥을 다 먹자 영감은 기다란 광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간발이요. 간발이란 발을 싸는 천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는 양말 같은 것이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세 남자는 다 떨어진 간발을 벗어버리고 새 간발로 발을 감았습니다. 아, 자, 새 간발에는 새 신을 신어야지요. 영감은 새 신을 한 켤레씩 나눠 주었습니다. 새 남자는 얼른 받아 새 간발 위에 새 집신을 신었지요. 배부르고 새 간발에 새 집신까지 신자 새 남자는 싱글벙글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친절하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우리가 대단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재주가 있으니 소원 있으면 말해보시오. 새 남자의 말에 영감은 덜썩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이, 당신들은 저승사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동방사기를 데려가지 마시오. 어우, 이런. 오늘이 동방사기를 데려가는 날인데 저승사자 중 우두머리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영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오. 동방삭을 30일 지나면 데려올 것. 이렇게 쓰여 있지 않소. 아이고, 늙은 나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제발 우리 동방사기를 살려주십시오. 영감은 굽신굽신 천번만번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간발도 깨끗한 것으로 받았는데 저승사자들은 붓을 들고 장부에다 우물우물 조물조물 글자를 고치고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장부는 이렇게 바뀌었지요. 동방삭을 3천갑자 지나면 데려올 것. 3천갑자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길고 긴 세월입니다. 18만 년이나 되거든요. 동방사기는 그렇게 해서 18만 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사기는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늙지도 않고 언제나 그대로였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동방사기를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방사기는 세상을 떠돌아다녔지요. 신기한 것, 재밌는 것을 찾아 구경하며 말이에요. 그러다 해가 저물면 베개를 높이 베면 일찍 죽는다 하면서 땅을 파고 거기에 머리를 넣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사기에게는
배지장도 높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염라대왕이 사람들 수명을 써놓은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냐? 사람이 어찌 삼천갑자를 산단 말이냐? 당장 동방사기를 잡아와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저승사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동방사기는 늘지 않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만나기도 어렵지요. 그렇다면 동방사기는 호기심이 많으니 그 호기심을 이용해 보도록 해라. 염라대왕은 동방사기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저승사자 3명은 세상에 내려와 염라대왕이 알려준 대로 냇가에서 숯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냇물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지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동방사기가 새까만 냇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냇물이 이렇게 새까말까? 동방사기는 호기심이 생겨 냇물을 따라 위로 올라갔지요. 위로 올라갈수록 냇물은 점점 더 새카맸습니다. 동방사기는 드디어 숯을 빨고 있는 저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숯을 빨고 있어? 동방사기가 묻자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숯을 빨아 하얗게 만들고 있어. 동방사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빨아 하얗게 만든다는 건 처음 들었어. 그러자 저승사자가 소리쳤습니다. 허허, 네가 동방박사이로구나. 얘들아, 잡아라! 저승사자 셋이 동방사기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사기가 쉽게 잡히겠나요? 삼천갑자를 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주의 이치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호락호락 잡힐 리가 없지요. 도수를 부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동방사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동방사기를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냇물에 가 숯을 한번 빨아보세요. 누군가 다가와 내가 삼천갑자를 살면서 숯 빠는 것은 2번째 본다 하고 웃는다면 또 삼천갑자 동방삭일 거예요. 백두산 장생초. 옛날 백두산 아래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부지런히 일했지만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만큼 가난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무를 해다 팔거나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일하고 받은 보릿가루로 죽을 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죽 좀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죽을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시고 콜록콜록 거리시며 다시 자리에 누우셨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약을 살 돈도 없다니
내가 직접 약을 구해야겠다.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백두산에 장생초라는 귀한 약초가 있다더구나. 그 약초를 먹으면 너의 어머니 병이 씻은 듯 나을 게다. 하지만 백두산은 아주 높고 무척 험하단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제가 꼭 장생초를 구해오겠어요. 아들은 장생초를 구하기 위해 당장 백두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여러 산을 올라가 보았지만 백두산처럼 높고 가파른 산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오르면 오를수록 귀가 먹먹하고 숨은 턱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고 장생초를 찾아 헤맸지요. 하지만 장생초는 무거운 바위 밑에도 높다란 벼랑 위에도 없었지요. 귀한 약초라더니 역시 쉽게 찾을 수는 없구나.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담?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숲에서 웬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젊은이, 여기서 무얼 하고 있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장생초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줄곧 여기 살았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네. 실망한 아들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들에게 씨앗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산 꼭대기에 가서 뿌려줄 수 있겠나? 오늘 꼭 뿌려야 하는데 말이야. 나는 다리가 아파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네. 아들은 차마 할머니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씨앗 주머니를 받았지요. 아들은 씨앗 주머니를 꼭 쥐고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땀이 비 오듯 줄줄 흐르고 발은 퉁퉁 부르텄지요. 하지만 아들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마침내 산 꼭대기에 오른 아들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려주었지요. 아들이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에서 금세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더니 줄기가 쑥쑥 자라고 꽃이 올망졸망 피어나며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씨앗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걸까? 눈이 휘둥그레진 아들은 열매를 보다 정신이 아찔해져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눈을 떠보니 씨앗을 주었던 할머니가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게. 어머니에게 장생초를 가져다 드려야지. 자네가 뿌렸던 것이 바로
장생초 씨앗이라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장생초를 얻게 된 아들은 기뻐하며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생초를 구해서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장생초를 다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장생초를 먹고 거짓말처럼 병이 싹 나았지요. 그 뒤로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검은 돌, 흰 돌.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궂고 돈 많은 호라비와 가난하지만 딸 하나를 키우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자 호라비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농부에게만은 선뜻 빌려주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는 부자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는 농부를 찾아가 빌려간 돈을 당장 갚으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당장 갚기는 좀 힘듭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딸을 내게 시집 보내시오. 그러면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농부는 너무나 기가 막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수가 생길 거예요. 다음 날 부자는 아침 일찍 농부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돈은 준비됐어.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좋소.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부자는 작은 자루를 꺼내 농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답니다. 자, 보시오. 이 자루 속에 돌을 2개 넣겠소. 당신이 흰 돌을 꺼내면 나에게 진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딸도 데려가지 않겠소. 하지만 검은 돌을 꺼내면 당신 딸을 데려가겠소. 부자 호라비는 자기 주머니에서 돌을 2개 꺼내 얼른 작은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자 호래비가 검은 돌만 2개 집어넣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요. 이때였습니다. 딸이 사뿐사뿐 마당으로 나왔어요. 돌은 제가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부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루를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농부의 딸은 돌을 하나 꺼내 꿀꺽 삼켜 버렸지요. 아니, 확인도 않고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화를 내실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무슨 색 돌을 삼켰는지는 자루에 남아있는 돌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른 자루 속에 든 돌을 확인했지요. 아이고, 검은 돌이 남아 있었군요. 농부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농부딸의 지혜와 차분함으로 그 엉뚱한 계획들은 모두 없었던 일로 되어 버렸지요. 그냥 해본 말.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집 농사를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남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즐겁게 살아갔지요. 가끔씩 비가 오는 날이나 너무 추운 날이면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런 날이면 가난한 남자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는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가난한 남자는 낮잠을 잔 탓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이 온다, 잠이 와. 가난한 남자는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지요. 밖에서 달그락달그락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자 그 남자가 잠을 깼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눈을 번쩍 뜨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지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도 도둑이 드나? 아휴, 어떡하지? 그때 탁 하고 방문이 열리면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은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어 가난한 남자의 하나밖에 없는 납작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남자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은 너무나 당황해서 옷장 속으로 숨어버렸지요. 가난한 남자는 깜깜한 방 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도둑이 문소리도 없이 어디로 갔지? 워낙 가난한 남자였기 때문에 호롱불 하나도 없었지요. 마침 잘 됐네. 이 기회에 몽땅 도둑 맞았다고 관가에 신고해야겠다. 그러자 옷장 안에 숨어있던 도둑이 벌컥 문을 열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훔치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란 말이요? 아이,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인데. 가난한 남자는 그저 머리만 긁적긁적거렸답니다.